1915년 4월 22일 아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 5시, 녹색 안개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참호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아주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고 심지어는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집니다.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내쉬었던 숨에 섞인 것이 바로 죽음을 부르는 녹색 안개, 유독성 염소가스였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반인륜적 독가스 전투가 벌어졌던 제2차 이프르 전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끔찍했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병사들을 보시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저렇게 어깨를 붙잡고 있는 거는 병력을 아껴야 되니까 부상병을 한 명씩 데려올 수가 없어서 상대방 어깨를 붙잡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들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집단으로 눈이 멀었을까?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의외로 최루탄이었습니다. 최루탄이 1914년 8월에 프랑스군이 독일군 참호에 집어던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명하기도 하고 기도가 망가지고 피토하고. 그런데 이 독한 최루탄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최루탄을 뛰어넘는 진짜 독가스가 탄생합니다. 사람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독가스가 전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독가스는 염소가스였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최초로 염소가스를 사용해서 대량 학살을 일으킨 전투가 제2차 이프르 전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치명적이고 잔인한 독가스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1차 대전의 시작은 기동전이었어요.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른 전투 이후로 서부전선에서부터 연합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기 시작하면서 기나긴 참호전이 시작됩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은 서로 상대방 진지를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대치 상태는 길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영국이 참전하면서 영국 해군이 해상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더더욱이 물자 보급에 고통받게 되죠. 결국 독일군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에 있던 유대인계 화학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염소가스는 흡입하면 그 즉시 호흡기와 소화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독일군은 이 독가스를 어디에서 쓰기로 했을까? 바로 연합군이 차지하고 있던 전술상의 중요한 고지, 벨기에 서프랑드르 지역의 이프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로 보면은 제일 멀리 끝까지 이동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그래도 좀 낫고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먼 곳이에요. 독일군이 그럼 하필 왜 이 이프르 지역을 선택했는가?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영볼 해협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국군, 캐나다군이 때로 몰려오게 돼요. 그런데 옛날 전쟁은 정말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보급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중요했는데 중대 병력의 3분의 1이 밤 날라주는 데 투여가 됩니다. 차량도 없죠. 온통 진흙탕이죠. 이렇게 되니까 보급선이 멀어지게 되면 병력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쟤들은 10만이야. 얘들은 10만이야. 비슷하냐? 아니에요. 이쪽은 보급에다가 5만 명을 투여하는데 이쪽에는 보급에 8만 명을 투여하면 현장에서는 병력이 2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계산을 못해요. 근데 이 이프르 지역이 독일군이 프랑스, 영국보다 몇 배나 물자를 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독일군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영국군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프랑스하고 영국군 입장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고 독일군에게는 가장 가성비가 나쁜 지역이에요. 이럴수록 더더욱이 병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신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1915년 4월 22일 늦은 오후에 독일군이 연합군을 향해서 집중 포격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포격이 끝나면 보병이 돌격해 와야 되거든요. 독일군 보병이 오는 게 아니라 녹색 안개가 밀려오게 되죠. 독일 참호에서 시작된 이 녹색빛의 안개는 땅그림자처럼 기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녁에 산에서 부는 바람이 내려오면서 어느새 프랑스와 알제리 사단의 참호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7km에 걸친 전선에 약 6,000개의 가스 실린더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밸브를 열어서 염소가스를 방출하죠. 이날 독일군이 방출한 염소가스는 168톤. 그리고 이 독가스로 연합군 약 5,000명이 사망하고 1만 5,0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당시는 가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방독면 이런 것도 없었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당시는 참호전인데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가스가 땅에 깔리면서 참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병사들은 가스 흡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가슴에 칼날 같은 통증이 이어지고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람을 어디 동맥을 끊어 죽이는 게 아니라 장기를 녹여서 죽이는 거거든요. 특히 폐를 녹이기 때문에 살아나도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2개 연대의 병력이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이 끔찍한 사태가 단 10분 정도 만에 벌어집니다. 약 15분 후에 가스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독일군은 염소를 중화시키는 사이오 황산 나트륨이라는 용액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진지를 접수하러 출발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그 앞에 독가스로 죽은 약 5,000명의 연합군 병사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단 1시간 만에 연합군은 7km의 전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도 이 끔찍한 광경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지를 완전히 점령을 못하고 겨우 3km에서 5km 정도를 전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합군 참호를 손쉽게 점령했고 무려 2,000명의 포로와 무기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독가스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프랑스와 알제리 사단은 한 번에 무너졌죠. 그러자 독일군은 바로 이곳으로 돌진해서 이프르 전방 3km까지 진격합니다. 사실 살상용 화학 무기는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가스라는 건 발명이 됐고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때 조약이 포탄을 넣어서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당시에 독일도 이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교묘하게 실린더를 이용해서 염소가스를 방출한다. 협정을 안 어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독가스 공격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캐나다군은 군대를 재편성해야 되니까 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인트 줄리안 마을이라는 곳 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독일군이 쫓아왔죠. 4월 24일 아침 독일군은 캐나다군을 향해서 또다시 염소가스를 방출합니다. 그러자 연합군도 대안을 내놓습니다. 독일군처럼 중화제를 만들면 되잖아. 소변을 보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독가스의 염소 성분을 중화시킨다. 그래서 뭐 죽는데 어떡합니까? 수건에다가 소변을 봐서 오줌 수건을 둘러서 방독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가스를 막을 만큼 이렇게 훌륭한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가스 공격을 당한 대대는 거의 전멸했고 독일군은 포병까지 진압하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냐? 독가스에 무너진 건 연합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이게 소변 수건이 효과가 없었잖아요. 중화제를 묻힌 독일군 수건은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방독면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독일군 역시 독가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병력을 밀어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령지를 점령하려면 예비대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때 독일군이 양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동부 전선의 러시아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병력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령지를 유지해줄 예비대가 없었어요. 예비대가 없으니까 공격했던 부대도 주저앉아 버리고 수비했던 부대도 주저앉아서 정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양측은 다시 1차 대전의 공방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프로 전투에서 독일군이 얻은 것은 고작 6km의 전진이었습니다. 2차 이프로 전투에서 독일군도 약 35,000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피해는 물론 피해가 컸습니다. 독일보다 2배가 넘었는데 영국군은 약 6만 명, 프랑스군은 약 2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독일군의 독가스 공격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군이 쓰니까 영국과 프랑스군도 쓴다는 거죠. 9월 말부터 루스 전투에서 영국 연합군도 독가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이는 것보다 부상병을 만드는 게 더 좋더라. 부상병은 후송해야 되니까 물자 소모, 인력 소모가 더 크고 거듭 말하지만 전쟁터에선 사기가 중요한데 죽는 것보다 눈 멀어서 이러고 다니는 게 더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간성이 극한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더 공포감을 줄까? 그래서 나온 게 수포를 일으키는 독가스예요. 이런 수포성 가스를 뿌리니까 병사들이 안개가 몰려와도 겁이 나서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잔인한 무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들 중에는 가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스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도 1차 대전 때 가스를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히틀러가 웅변으로 유명했는데 의외로 목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그래요.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은 꼭 아시는 사람이 리델하트입니다. 전쟁사 연구자로 정말 유명한 양반인데 이분 계급이 대위예요. 자위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전쟁사의 대가라면서 겨우 대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리델하트가 1차 대전 때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이제 가스를 먹어서 성대가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전쟁 때만 해도 평야에서 전투를 하니까 중대장이 구령이 중요했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중대장이 못 되는데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위로 전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사 연구가 되죠. 근데 리델하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만 수많은 분들이 가스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독가스 살포 방식도 더 효과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철관에 독극물을 채워서 가스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거꾸로 이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협정회에서 금지했던 포탄에 넣어서 살포하는 투발 방식이 1916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독가스가 전투에 사용되면서 이제 방독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915년에 러시아 화학자 니콜라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염소를 흡수하는 탄소 필터를 사용한 석탄 방독면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전쟁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했지 전선의 승부를 바꾸는 최종 병기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양쪽 다 핵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쪽이 핵무기를 먼저 쏴서 상대방을 정말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걸 최종 병기라고 해요. 그런데 가스는 먼저 써서 상대방을 전멸시켜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업력, 과학기술력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상태에서 얘가 쓰면 얘도 쓴단 말이죠. 핵무기는 같아도 먼저 쓰면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최종 병기가 되는데 가스는 네가 쓰면 나도 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써봤자 최종 병기가 안 되고 서로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이프로 전투에서 겨우 7km 가르나로 가스를 썼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100만 명이 죽어가고 고생을 해도 전쟁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인류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문화적이고 인도주의적 세상이 됐다고 믿고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유화로 퇴행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세전의 가스 전쟁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노보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두려움보다는 더 냉정하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전쟁을 봐야만 또 벌어지는 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